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7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주말입니다. 예전에는 25도만 넘으면 열대야라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뭐 저녁에도 뭐 30도 이렇게 넘어가니까요. 이게 진짜 자는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또 에어컨 켜고 자면은 냉방병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또 끄면은 못 자겠고 참 불면의 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제가 어저께 저녁 때는 그 기능의학 하시는 의사 선생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기능의학 뭐 이렇게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뭘 하는지는 저도 잘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능의학과라는 게 없잖아요. 그 레지던트가 이제 27가지인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능의학과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이 뭔지 그냥 얘기만 들었지 잘 몰랐는데 어제 만나 뵈니까 굉장히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한번 재미나게 물어봤습니다. 기능의학이 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기능의학은 질병의 증상만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대신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인체 스스로 치유 능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의학 분야다. 얘기만 들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서양의학이 증상만을 완화하는데 이렇게 관심이 있죠. 그래서 몸을 여러 개로 나눠서 각각의 증상을 이제 없애주는데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한다. 네.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존 현대의학이 특정 질병이나 장기에 초점을 맞춰 치료한다면 질병이나 장기에 맞춰서 과를 나누고 있죠. 기능의학은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요인, 첫 번째가 유전, 두 번째가 생활습관, 환경, 식단,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건강 문제에 대해 전인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긴 아픈데 이게 어느 과에 갈지 딱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디가 딱 다쳤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면 되는데 이건 뭐 몸은 분명히 안 좋은데 뭐 검사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 뭐 그냥 정신과나 가봐라. 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나 스트레스, 뭐 먹는 거 이런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요. 특징은요, 근본 원인을 치료해 준다. 그러니까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발생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만성 피로, 계속 이제 피곤한 원인이 특정 영양소의 결핍이거나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라면 이를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장내 미생물 검사, 요즘에 제가 많이 얘기하는 장내 세균이죠. 이게 불균형이 되면 만성 피로가 나오는데 이게 일반 피검사나 뭐 이런 걸로 CT 암만 찍어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 원인은 어떤 영양소 결핍이나 장내 미생물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 맞춤 치료. 사람마다 유전적인 특성이 다르고 생활 환경 등이 다르니까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하려니까 환자하고 면담도 길게 해야 되고 사실 또 맞춤형으로 그냥 자동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도 보니까 뭐 그냥 환자들 만나면 보통 30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니까 참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전인적 접근, 그러니까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측면까지 고려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약간 사이비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정신적, 사회적인 또 영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제 논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적 고립이라는 게 또는 외로움이라는 게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뭐 흡연하는 것보다도 훨씬 높은 1등, 2등으로 중요하다는 게 메타 분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피검사나 엑스레이만 보고 몸만 치료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건강하거나 웰빙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예방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상을 파악해서 개선함으로써 질병으로 진행을 막는 예방의학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저도 의사 되면서 굉장히 병리과를 하게 된 이유가 병이 걸리기 전에는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그런 예방활동 이런 거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관심이 있겠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분도 잘 못 봤어요.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주로 많이 아픈 분들만 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방의학과라는 게 그 과가 있어서 굉장히 이름이 좋다 하고 가봤더니 거기는 이제 전염병이나 뭐 이런 거 역학조사만 주로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좀 예방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주로 하는 곳이 이제 기능의학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다양한 검사하고 치료, 이게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인 피 검사 외에도 호르몬 검사, 여기 또 나오죠. 장내 세균 검사, 또 중금속 검사. 저도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이제 환경이 나빠지다 보니까 중금속 오염도 꽤 있다 그럽니다. 유전자 검사 등 다양한 기능의학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몸 상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치료할 때도 약만 주는 게 아니라 식이 조절, 먹는 거, 영양제, 생활 습관도 개선해주고 해독. 이렇게 중금속이 들어간 거 이제 빼줘야 되니까 이런 걸 이제 활용한다는 얘기고요. 요약하면 기능의학은 왜 이 사람이 아프게 되었는가 라는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해서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를 통해 근본적인 건강 회복과 질병 예방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저도 늘상 이제 서양의학 공부하면서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았거든요. 우리 애가 이제 아토피가 걸렸는데 그 뭐 피부가 가려우니까 거기 그냥 스테로이드 연고 주고 좀 심해지면 또 스테로이드 약을 먹이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왜 그 우리 애가 아토피에 걸렸는가 이런 질문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병리학이라는 게 병의 원인을 알아내는 거니까 여기 병리학자가 제일 기능의학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병리학 프로그램 중에도 그런 걸 배우는 적은 없는데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는 이제 대표적인 검사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장 건강에 관련된 검사. 그래서 우리 몸이 튼튼하려면 이제 장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이 장 건강인데 그 중에 1번이 장내 미생물 검사입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 검사가 기능의학 검사 중에도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음식물 과민 반응 검사라 그래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검사는 IgE라는 항체를 보는데 이건 IgG 푸드 알레르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너무 이제 자주 먹고 거기에 대한 알레르기가 생기면은 IgG 항체가 생기는 그런 지연성 면역 반응이 생긴다 그럽니다. 이게 있으면 만성염증이나 소화불량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굉장히 그 뭐 아몬드나 땅콩이나 뭐 이런 거에 이제 알레르기가 있거나 또 뭐 파인애플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저런 무슨 황당한 검사가 있나. 물론 그걸 먹는다고 해서 몸에 뭐 발진이 생기거나 알레르기가 오는 건 아닌데요. 이런 항체가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제 이런 만성염증이나 소화불량 같은 거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검사도 있고 또 이제 SIBO라 그래서 스몰 인테스티널 박테리아 오보그로스 호기 검사. 그래서 이거는 소장에서 세균이 많이 자랐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소장이 아니라 대장에 이제 세균이 많아야 되는데 이 세균이 이제 소장으로 기어 올라오면 이제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가스 설사 등의 여러 가지 그 증상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를 보려면은 이제 그 내뿜는 그 호기, 우리 날숨이라고 하죠. 날숨에서 이제 어떤 그 기체 검사를 해보면은 이제 알 수 있다 그러고요. 또 호르몬 검사도 보통 혈액 검사로는 파악할 수 없는 뭐 코티졸이라든지 DHEA 또는 이제 성호르몬 이런 것들을 이제 침 같은 걸 통해서 보는데 여기 보면 일중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코티졸 같은 거는 피 검사를 해보면 이게 하루에 그 수치가 아침에 좀 높고 저녁엔 떨어지고 이런 하루 중에 변화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를 뽑는 걸로는 힘들고 이렇게 그 침을 통해서 여러 번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걸 이제 타액 호르몬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이나 만성 피로, 갱년기 증상 등을 분석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 몸의 컨디션에 굉장히 중요한 게 갑상선 호르몬이거든요. 갑상선 호르몬도 그냥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봐서 그 미묘한 이상까지 파악한다는 거고요. 이제 대표적인 그 기능의학 검사는 대사 및 영양 상태 관련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산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소변 검사로 주로 하는 건데 에너지를 생성하고 이런 해독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나 장내 미생물 이런 것들의 대사산물을 분석을 해서 우리 몸의 기능적 이상과 영양소 결핍을 파악한다. 그래서 이제 소변 검사로 여러 가지 이제 산을 검사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잘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 몸에 이 대사가 이제 잘 돌아가고 있는지 또는 우리 몸에 이제 독성 물질이 쌓여 있진 않은지 신경 전달 물질이라 그래서 도파민, 세로토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는 이제 장내 미생물들이 잘 활동하고 있는지를 이제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서는 이제 중금속 검사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미세 영양소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뭐 항산화 물질 같은 것들이 우리 세포 내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검사라 그러고요. 또 활성산소하고 항산화력도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얼마나 생기고 이걸 막아주는 이제 항산화 시스템은 잘 작동하는지 이런 걸 보는 검사고요. 그 외에도 면역 및 염증 관련 검사, NK세포 활성도 검사도 있고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거죠. 만성 염증이 있을 때 하이 센시티비티 CRP라 그래서 이건 뭐 꼭 요즘에는 기능의학이 아니더라도 일반 피 검사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염증이 있는지를 보는 그런 검사고요. 염증이 이제 모든 병의 그 원인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계 활성도 검사라 그래서 HRV, 심박의 변이를 이제 측정하는 거. 요즘에 이제 갤럭시 워치만 차도 이게 나오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개발한 검사들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전자 분석 검사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영양소 대사 능력이라든지 해독 능력 같은 거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식사를 해주게 그렇게 고안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이제 좋은 검사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런 검사들이 이제 의료보험은 물론 안 되고 그 전 국민이 들고 있다는 실손보험도 안 된다는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실손이 안 되나 했더니 이건 그냥 개인의 건강을 증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그 검진 비슷한 거, 우리 그 검진은 실손해서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검진을 받는 게 뭐 우리가 뭐 예뻐지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용 성형 목적은 아니잖아요. 검진 받는 게. 그래서 검진을 받아서 우리가 안 아프려고 하는 건데 결국 아파서 나중에 돈을 내는 것보다는 안 아프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아픈 사람이 적어지는 게, 그런 게 이제 전체 국가 차원에서 보면 경제적으로도 유리할 것 같고, 글쎄요, 그 아픈 다음에만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게 더 나은 것인지, 뭐 예를 들면은 뭐 교통사고가 안 나게 신호 체계를 잘 만들고 도로도 잘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사고가 안 나게 해주는 게 국가적으로 더 이익 아니겠습니까? 예, 꼭 사고가 나야지만 이제 자동차 보험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치료해주고 자동차도 고치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고가 안 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기능의학적인 것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건강검진 하는 것들은 이제 크게 아프기 전에 조금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인데,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또는 실손보험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갖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새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사람들이 좀 건강 증진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블로그 내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오늘은 기능의학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블로그 내용은 잠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